고려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팔만대장경과 상감청자. 해인사에 가보았니? 해인사는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이름난 절이야. 이곳에는 국보가 둘 있단다. 하나는 팔만대장경이고 다른 하나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창고인 장경각이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유네스코는 유엔에 속해 있는 교육과학문화기구인데 세계 각국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는 고인돌, 불국사, 석굴암, 경주유적, 팔만대장경, 장경각, 종묘, 수원화성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단다. 팔만대장경과 상감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러나 이것이 고려 문화의 전부는 아니란다. 따지고 보면 상감청자는 지배층의 문화야. 고려에는 지배층의 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은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팔만대장경과 상감청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장경각 하늘 위로는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고 담안으로는 낙엽 한 장 떨어지지 않는단다.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도 돕는다는 뜻이 담긴 얘기겠지. 요즘은 책을 만들 때 인쇄기를 돌려 대량으로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목판이나 활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종이를 덮고 먹을 묻혀 한 장 한 장 찍어냈어. 지금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은 대장경을 찍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목판들이란다. 대장경이란 불교의 경전인 불경들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을 말해. 팔만대장경이란 이름은 왜 붙었을까? 목판의 수가 8만장이라서 사실은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름이야. 불교에서는 많다는 뜻을 나타낼 때 8만이란 숫자를 쓴단다. 목판의 앞뒤로 글자를 새겼기 때문에 목판 수는 약 8만장이지만 실제로는 그 2배인 16만장의 분량이야. 목판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어. 질 좋은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바닷물에 담가 두었다가 소금물로 쪄서 기름기를 완전히 뺀 다음 몇 년 동안 그늘에서 말려 대패질을 해서 다듬는단다. 그 위에 한자 한자 글씨를 새기고 목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내 모서리에 구리판을 덧대었지. 이렇게 만든 목판이 8만 1258장, 새겨진 글자 수가 무려 5272만 9천자란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만든 대장경. 이토록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 때 임시 수도인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어. 나라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는데 대장경이라니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 싸워야 하지 않냐고. 그 말이 맞을성 싶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려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대장경을 만들었단다. 고려 최초의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때 만들어졌어. 이것을 처음 만든 대장경이란 뜻에서 초조대장경이라고 불러. 초조대장경은 거란군에게 수도를 함락당하고 왕이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간 위태로운 상황에서 만들기 시작했단다. 완성된 초조대장경은 대구의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몽골군의 침입 때 그만 불타버렸지. 불타버린 초조대장경 대신 새로 만든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야. 고려 사람들은 어째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급할 때마다 대장경을 만들었을까? 고려는 불교를 숭상한 나라였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처에게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 불구 경전을 모아 대장경을 만드는 것은 부처의 가호를 받아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의 표현이었단다.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판. 위 사진은 초조대장경이고 아래 사진은 팔만대장경판이야.
초조 대장경은 팔만대장경 판 같은 활판으로 인쇄하여 만든 것이란다. 팔만대장경 한글 CD롬. 고려 대장경 연구소가 2000년 말에 완성한 팔만대장경 CD롬이야. 그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장경을 만들었던 거야.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갔어. 나무를 베는 나무꾼, 나무를 운반하는 사람, 글자를 새기는 사람, 교정을 보는 사람 등등 기술자와 백성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어. 돈을 낸 사람도 많았어. 최후를 비롯한 무신정권의 우두머리부터 평범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시주를 했단다. 이들의 이름은 간단한 사연과 함께 목판에 새겨졌어. 여신도 김씨가 부모를 위해 부모님께서는 극락에서 편안히 사소서. 팔만대장경에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 몽골군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의 평안을 비는 마음 등 말이다. 팔만대장경의 위기. 팔만대장경은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어 오다가 조선 태조 때 합천 해인사로 옮겨졌어. 팔만대장경이 오늘날까지 상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건축 기술로 지은 장경각이 있기 때문이야. 목판으로 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습도인데 장경각은 그 위치가 세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람이 늘 불어온단다. 바람은 8만 장이 넘는 목판 사이사이를 골고루 누비고 다니면서 습도를 조절해 준다고 해. 환풍기나 공기청정기를 쓰지 않고도 자연 조건을 과학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던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지 뭐냐. 그런데 하마터면 팔만대장경이 일본으로 갈 뻔한 적이 있었어. 조선 세종 때였단다. 너도 알다시피 조선은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하고 충성하지 않았니? 당시 일본은 팔만대장경을 보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었어. 세종은 몽땅 주어도 아까울 것 없다면서 팔만대장경을 넘겨주려 했어. 선원사터.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모습. 해인사 장경각과 장경각 문. 팔만대장경이라는 글씨가 힘있어 보이는구나. 팔만대장경을 보관해 놓은 곳이야. 이곳은 세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바람이 불어온단다. 바람이 목판 사이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습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목판이 썩지 않는다고 해. 그런데 신하들 중에서 일본의 요청을 마냥 들어주다가 나중에 줄 수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하면 어쩌겠느냐는 반대 의견이 나와 그만두게 되었어. 팔만대장경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어. 6.25 때였단다. 해인사가 자리 잡고 있는 가야산에 북한군이 숨어들었으니 해인사 이때를 폭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단다. 명령을 받은 공군 편대장은 팔만대장경을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다고 결심하고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 그 공군 편대장이야말로 훌륭한 군인이 아닌가 싶구나. 그가 아니었다면 팔만대장경은 잿더미가 되어 영영 사라지고 말았을 테니까. 천하제일 고려청자. 청자의 우아한 자태와 은은한 푸른색은 기품 넘치는 기부인 같아.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공이 쓴 고려도경에는 이런 귀절이 있어. 고려 사람들은 도기 중 푸른빛을 띠는 것을 비색이라고 한다. 또 송나라의 태평노인이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단다. 고려의 비색은 천하제일인데 다른 곳에서는 따라하고자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송나라 청자도 훌륭하기로 이름나 있었건만 고려 청자를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어. 자부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중국인들이 남의 나라 물건을 이렇게 칭찬하는 건 퍽 드문 일이란다. 청자는 무신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11세기 초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어. 사발, 접시, 잔, 병, 항아리 등 생활에 쓰이는 그릇부터 불교용품, 제사용품, 화장용품, 문방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졌지.
청자로 만든 귀화도 있었단다. 의종을 기억하니 무신들에게 비참하게 죽은 왕말이야. 의종은 궁궐 동쪽에 양의정이라는 정자를 새로 지으면서 청자로 만든 귀화로 지붕을 이었단다. 성리학. 유학의 한 갈래인 성리학은 고려 말에 들어왔어. 안향, 이색, 정몽주 등이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성리학자란다. 성리학은 조선시대의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사상이 되었어. 성리학은 주자학, 송학이라고도 해. 송나라 때 주위가 집대성했기 때문이야. 고려 도경, 송나라 사신 서궁이 고려에 다녀간 뒤 기록한 견문기야. 원래 이 책은 그림과 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림 부분은 남아있지 않단다. 소에서 태어난 고려의 예술품. 청자를 비롯하여 고려의 아름다운 예술품은 누가 만들었을까? 소라는 특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었어. 고려의 향소 부국이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지? 각 소마다 만드는 물건이 정해져 있었단다. 청자 만드는 소, 종이 만드는 소, 먹을 만드는 소 이렇게 말이야. 소에서 만든 물건은 수도 배경으로 실려왔어.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의 소는 270여 개인데 그중 약 절반이 전라도와 충청도에 모여있어. 왜일까? 이 지역은 바닷길을 통해 계음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기 좋았기 때문이야. 전라도 광진과 부안이 청자 생산지로 유명한 이유도 바닷길을 이용한 해상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란다. 고려의 예술품은 소에 사는 사람들의 피땀 어린 수고로 만들어진 거야. 의종은 궁궐 동쪽에 양이정이라는 정자를 새로 지으면서 청자로 만든 귀화로 지붕을 이었단다. 청자 귀화는 멋들어지기는 하지만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상감청자는 청자와 어떻게 다를까? 보통 청자는 아무 무늬가 없이 깨끗하고 그윽한 푸른색을 자랑한단다. 그런데 상감청자는 청자에 상감이라는 기법으로 무늬를 새겨넣은 것을 말해. 상감은 바탕재료와 성질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물질로 무늬를 넣는 기법인데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기법이야. 그러나 이것을 청자에 과감하게 적용한 것이 바로 고려 사람들이었단다. 상감청자의 등장으로 청자는 한결 화려하고 다채로운 멋을 내뿜게 되었어. 그런데 청자라고 해서 다 푸른색은 아니었어. 은은한 비식을 내는 청자는 고급품이란다. 검은색에 가까운 진녹색 청자도 많았어. 이런 청자는 고급품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였단다. 여러 가지 청자들, 청자, 주전자와 받침, 합, 탁잔, 포도 넝쿨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진 주전자가 재미있구나. 합에는 화장품을 담았던 것 같아. 청자 상감 문학문침. 상감 청자로 만든 베개란다. 오목하게 안으로 휘어든 성감면은 베개의 기능과 시각 효과를 동시에 살린 거야. 청자 상감 항아리. 구머니가 새겨진 청자 항아리야. 12세기 것으로 높이는 19.8cm란다. 청자 투각 칠보 향로. 부처에게 공양을 드리기 위해 향을 피우던 향로란다. 향로의 높이는 12.3cm야. 청자 철제 문학문 매병. 매병은 주둥이가 좁고 어깨 부분은 풍만하며 허리 부분이 가늘어지는 모양의 병을 말해. 청자 만드는 법. 바탕흙 마련하기. 흙에 물을 풀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짓이겨서 차지게 반죽한다. 모양 만들기. 발로 돌리는 물레를 이용하여 그릇의 모양을 만든다. 무늬 새기기. 그릇이 약간 굳어지면 무늬를 새긴다. 양각, 음각, 투각, 상감 기법 등을 이용한다. 초벌구이. 무늬를 새긴 그릇을 그늘에 말린 후 700에서 800도의 온도에서 굽는다.
요약 바르기. 구워낸 그릇을 요약 속에 담갔다가 꺼낸다. 요약의 두께를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벌구이. 1250에서 1300도의 온도로 불을 떼서 굽는데 5단계로 나누어 불의 세기를 조절한다. 구운 도자기는 가마 속에서 6일 동안 식힌 후 꺼낸다. 14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